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 안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름하여 말콘브라고 이름을 붙인 이 모델에 대해서 잠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콘브 모델에 대한 페이퍼, 그러니까 논문을 찾아서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 상단에 있는 URL에 접속을 하게 되면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에드워드 라프 외에 여러 명의 저자가 기술을 한 논문이 되겠고요. 화면 우측에, 여기 접속을 했을 때 화면 우측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안 보이지만 화면 우측에 PDF로 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PDF 문서로 된 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의 소속은 제각각인데요. 일 연구실, 그리고 엔비디아, 루즈 앨런 해밀턴이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도 있습니다.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풀고자 하는 프로블럼이 무엇이냐 정의를 해보자면 실행용 파일 안에 멀웨어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실행용 파일들을 PE 파일, 그러니까 Portable Executable 파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면 그 모델 혹은 알고리즘이 되었건 그 결과물이 취할 인풋은 결국 PE 파일이 되겠고, 정확히는 PE 파일 안에 존재하는 바이트 스트림을 다루게 됩니다. 논문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PE 파일 자체가 인풋이 되겠고, 아웃풋은 멀웨어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웃풋으로 방금 얘기한 멀웨어를 포함하는지 여부라는 것은 결국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멀웨어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풀고자 하는 프로블럼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다.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분류 문제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풋으로 PE 파일에 바이트 스트림을 취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0과 1은 결국 비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 비트들이 8개 모였을 때 한 개의 바이트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파일들은 비트의 나열 혹은 바이트들의 나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 파일의 바이트 스트림, 바이트들이 나열된 것을 인풋으로 취해서 멀웨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프로블럼,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연구를 왜 수행한 것일까요? 이 연구를 수행한 모티베이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멀웨어가 포함된 실행 파일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행 파일을 실행해 보기 전에 멀웨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미리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멀웨어가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워낙 변화무쌍하다 보니 이렇게 신출귀몰한 멀웨어들을 효과적으로, 이 멀웨어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 특히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딥러닝 모델이 배울 학습의 대상으로 PE 파일이 바이트 스트림을 다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PE 파일을 바이트의 연속으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과연 또 무엇인가를 이 아랫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행 파일의 대략적인 구조는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고요. 도스 헤더부터 시작해서 PE 헤더, 바디 컨텐트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D, OA, 50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를 16진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자 쌍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PE 파일을 바이트 스트림으로 본다고 앞서 얘기했는데 정말로 바이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이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됐을 때 메모리로 올라오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p 헤더니 바디 컨텐트니 하는 부분들의 위치가 가변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악성 코드의 위치도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델 중에서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CNN이라고 불리우는 계열의 모델을 설계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CNN 계열 모델이 다른 계열의 모델에 비해서 가지는 파라미터 개수가 작고 연산 속도가 더 빨라서 파일로부터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예측할 때 빠른 속도로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CNN 계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바이트 스트림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학습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멀웨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맞추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인데 앞서 얘기한 대로 문제가 되는 게 악성 코드가 메모리로 올라올 때 이 파일이 실행돼서 올라올 때 악성 코드도 함께 올라올 거잖아요. 그때 악성 코드 위치가 바뀌거나 그 순서가 뒤바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CNN 계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인풋 랭스가 짧아서 여기서 말하는 인풋 랭스가 짧다는 거는 그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만 이 스트림들을 짧게 끊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파일 내에 존재하는 바이트 시퀀스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 본 연구에서는 이 파일 전체의 바이트 스트림을 통째로 보는 CNN 계열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논문 제목이 Malware Detection by Eating, 씹어먹는다 뭐 이런 얘기죠. Eating a whole exe, 실행 파일을 통째로 씹어먹어서 멀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로블럼과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논문의 저자들은 바이트 스트림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멀웨어 포함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 특히 CNN 계열의 모델을 디자인했다고 했었죠. 그 모델의 구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모델의 구조를 요약하자면 shallow but wide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델이 보통 딥러닝 하면 말 그대로 깊이가 깊은, 딥한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shallow한, 즉 얕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가 얕은 대신에 옆으로 넓은, 즉 와이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서 강조되어 있는 것이냐면 이 그림의 상단에 보면 인풋 해가지고 1부터 2 메가바이트라고 되어 있죠. 즉 1부터 2 메가바이트 길이의 바이트 스트림을 인풋으로 취할 만큼 옆으로 넓다, 옆으로 넓은 구조를 가진 모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모델의 구조를 부분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상단 부분부터 보자면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을 임베딩 벡터로 바꿔내는 그런 과정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풋 부분을 보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1에서 2MB의 아주 기다란 바이트 스트림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옆으로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바이트 스트림을 입력으로 취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풋 예시를 드러났죠. 여기서 역슬러시 x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뒤에 표기된 것들은 9, 0, 이것은 숫자 9, 0이기는 하지만 16진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슬러시 xff라고 되어 있죠. 16진수로 ff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하나가 1바이트인 셈이죠. 그래서 1바이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즉 바이트 스트림을 입력으로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들은 결국 숫자 계산, 숫자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바이트들을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 첫 번째 화살표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바이트들은 결국은 256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0이라는 것은 패딩을 하는 그 용도로 따로 사용을 하고 이 위에 있었던 각각의 바이트들은 1부터 256이라는 숫자로 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과정을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큰 단위로 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모델은 바이트 스트림을 입력으로 취하는데 이 바이트 스트림을 일정 단위로 잘라내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그 잘라낸 그 유닛들, 여기서는 그걸 토큰이라고 부르고요. 그 토큰들을 숫자로 바꿔내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이 바로 이 그림의 경우에는 1바이트 단위로 잘라내서 각각의 바이트를 10진수 형태로 바꿔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숫자들이 서로 대소 비교가 가능한, 대소 비교가 적절한 그런 숫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숫자인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들은 대소 비교가 가능한 뉴메리컬 밸류들이 아닙니다. 이 밸류들, 이 숫자 값들의 기원을 쫓아가 보면 결국은 바이트 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던 각각의 바이트들을 바꿔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 숫자가 대소 비교를 하는 그런 용도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들은 겉으로 볼 때만 숫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개체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값들을 가리켜서 캐테고리컬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캐테고리컬 밸류들을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에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 모델들은 해당하는 값들을 뉴메리컬 밸류로 취급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뉴메리컬 밸류, 즉 서로 대소 비교가 가능한 그런 값들로 단순 숫자 값들로 취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모델들이 학습을 하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모델에서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임베딩 레이어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 맨 아래쪽에 있는 네모 박스가 바로 그 임베딩 레이어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8디멘셔널 임베딩이라는 것은 8개의 값을 가진 8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로 임베딩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8이라는 숫자는 가장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로 변환이 되고 91은 그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로 변환이 되고 그렇게 쭉쭉쭉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에서는 그림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네모 박스 하나당 동그라미를 3개씩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는 리얼 넘버를 의미합니다. 대소 비교가 가능한 그런 리얼 넘버 숫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78이라는 숫자가 요 숫자 3개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하는 것처럼 그림상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으나 그림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8디멘셔널 임베딩을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그라미가 8개 있는 걸로 실제로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78이라는 숫자는 리얼 넘버 8개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이 되고 91도 또 숫자 8개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요 네모박스 하나하나 이것들이 바로 8디멘셔널 임베딩 벡터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위에 있었던 숫자 값 하나하나를 결국 8디멘셔널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 우측에 보시면 룩업 테이블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 그려놓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룩업 테이블의 칼럼 개수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0부터 256까지이므로 총 257개가 되겠죠. 그 이유는 이 룩업 테이블이 결국에는 이 캐테고리칼 값들을 임베딩 벡터로 변환할 때 룩업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조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캐테고리칼 값들이 가질 수 있는 총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룩업 테이블의 행 개수, 로 개수가 여기서 8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숫자 78을 8디멘전을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결국 78번째 이 룩업 테이블 상에서 78에 해당되는 컬럼을 통째로 가져와서 여기다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컬럼에 해당되는 78이라는 값에 해당되는 컬럼에 해당되는 이 값들이 총 8개가 존재해줘야 8디멘전을 임베딩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행 개수가 8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디멘전을 임베딩 벡터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결국 이 룩업 테이블을 말 그대로 룩업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룩업 테이블로 써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트레이너블이라는 단어가 또 붙여져 있죠. 말 그대로 룩업 테이블이 학습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룩업 테이블 안에 들어있었던 리얼 넘버 값들 있죠. 이 값들이 학습 과정에서 바뀌게 된다. 말 그대로 이 룩업 테이블 안에 있는 값들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을 학습할 때 바이트 스트림 데이터를 주입하게 될 텐데 이 바이트 스트림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바이트들이 가지는 의미 정보를 룩업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리얼 넘버 값들에게 담아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소 비교가 적절치 않았던 이 캐테고리컬 밸류들이 룩업 테이블을 거치면서 8디멘전을 임베딩 벡터로 바뀌게 되었고 이 각각의 벡터 안에 들어있는 리얼 넘버들, 이 리얼 넘버들은 뉴메리컬 값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딥러닝 모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레이어들에서 마음껏 덧셈이나 곱셈 등과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성된 8디멘저널 임베딩 벡터에 대해서 1디멘저널 컨볼루션, 여기서는 이제 1D 컨볼루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1D 컨볼루션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컨볼루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화면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사람이 그려진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그림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어떤 지역적인 패턴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둥그스럼한 곡선을 인식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몸통에 해당되는 이 직선, 아래 위 세로 직선을 인식할 필요도 있겠죠. 이 곡선을 인식하기 위한 이를테면 색안경을 끼고 이 그림을 위아래로 쭉 훑어보면 딱 이 부분이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세로로 생긴 이 색안경을 끼고 이 그림을 쭉 아래 위로 훑어보면 바로 이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방금 비유에서 색안경을 끼고 데이터를 바라보아서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패턴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것을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이 색안경들이 바로 필터라고 불리게 되겠습니다. 색안경들이 많아지게 되면 잡아낼 수 있는 지역적인 패턴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이 색안경을 예로 들 때 이렇게 네모박스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디멘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가로, 세로. 그래서 2개의 디멘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디멘저널, 그러니까 2D 컨볼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2D가 아니라 1D 컨볼루션을 사용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논문에서 컨볼루션의 대상이 되고 있는 8디멘저널 임베딩 벡터들은 이 바이트 스트림들을 그저 룩업 테이블에 의해서 변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만 패턴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하나하나 안에 들어있는 임베딩 벡터 한 개 안에 들어있는 리얼 넘버들 사이에서는 순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앞서 언급했었던 비유와 비교를 해보자면 사람의 머리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색안경에서 이 색안경 안에 들어있는 이 점들 하나하나가 가지는 가로축에서의 위치값, 세로축에서의 이 위치값들이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파일 디멘셔널 임베딩 벡터를 구성하고 있는 이 8개의 리얼 넘버들은 서로 간에 누가 누구보다 아래에 있다, 누가 누구보다 아래에 있다, 그런 위치 정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오히려 그러한 위치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바이트 스트림을 구성하고 있었던 각각의 바이트들을 파일 디멘셔널 임베딩 벡터로 단순 변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리얼 넘버들 사이에서는 위치 정보를 고려하면 안 되고, 바이트들 간에는 순서 정보가 있죠. 바이트 스트림, 바이트 시퀀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의 순서 정보, 위치 정보는 존재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의 한쪽 차원, 한쪽 디멘전은 고려를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1D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이 색안경 같은 경우에 이 가로, 세로, 이 크기가 있죠. 이 색안경도 이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널 사이즈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커널 사이즈가 5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그림상에서 바로 이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4개를 묶어서 하나의 컨볼루션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4개가 아니라 500개를 묶어서 하나의 값을 생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색안경 비유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자면 사람의 머리 부분을 인식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색안경을 사용하면 이 부분이 인식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이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 색안경을 사용해서 이미지 구석구석을 살펴볼 때마다 일정 어떤 임의의 결과값을 생성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 부분에서는 인식됐어. 아, 이 부분에서는 인식된 것 같아. 이 부분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아. 아, 이 부분은 딱 내가 찾아내던 그 패턴이 맞아. 이를테면 그런 결과값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값의 실체도 결국은 뉴메리컬 값,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림에서도 500개의 인접한 임베딩 벡터들로부터 임의의 결과값을 생성하고 그것도 결국에는 리얼 넘버 벡터 형태로 그려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컨볼루션을 하는 과정에서 500개씩을 이렇게 묶을 때 이렇게 한번 묶고, 그 다음에 한 칸만 또 오른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묶고, 또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묶고,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나타내는 것이 스트라이드라는 것입니다. 스트라이드 500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의 의미는 500개를 사용해서 500개의 인접한 임베딩 벡터를 사용해서 컨볼루션을 했으면 그 500개는 뛰어넘어서 501번째 거부터 또 컨볼루션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1D 컨볼루션을 한 번 수행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D 컨볼루션을 총 2번 수행하고 있고요. 독립적으로 1D 컨볼루션을 똑같은 임베딩 벡터에 대해서 2번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개로 나눠서 표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점선으로 그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감싸진 부분이 첫 번째 1D 컨볼루션의 결과물이고, 아래쪽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번째 1D 컨볼루션의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D 컨볼루션을 2번, 독립적으로 2번을 수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다른 점선 네모 박스로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 각각의 결과물에 대해서 게이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게이팅은 사실 별게 아니라 컨볼루션 했던 그 결과물을 한쪽 결과물은 그대로 취하고 또 다른 컨볼루션 결과물에는 임의의 함수, 여기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인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결과물을 얻어서 그거 2개를 합치는 그런 작용을 게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합치는 과정은 결국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라는 것으로 수행이 되는데, 이 왼쪽 그 선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결국엔 리얼 넘버 벡터죠. 오른쪽 선에서 나오는 것도 리얼 넘버 벡터겠죠. 2개 다 벡터입니다.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해도 벡터죠. 그래서 2개의 벡터 간의
각각의 같은 번째의 아이템끼리 곱하는 것, 그것을 element wise produc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 아래쪽에서 다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도 결국에는 리얼 넘버 벡터겠죠. 게이팅의 결과물에 대해서 템포럴 맥스 풀링을 적용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최대값을, 제일 큰 값을 뽑아내는 단순한 작업을 의미합니다. 템포럴 맥스 풀링 결과에 대해서 128 디멘전인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두 개의 노드를 가진 아웃풋 레이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소프트맥스를 쓴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레이어의 노드 개수가 두 개인 이유는 지금 이 모델이 결국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계된 모델이기 때문에 멀웨어를 포함한다, 멀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 중에 하나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말컴프 모델이 어큐러시는 대략 90에서 94%, AUC라는 것은 대략 98에 달하는 값을 달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큐러시라는 것의 정의는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 개수분에 올바르게 예측한 데이터 개수니까 값이 클수록 좋을 것이고 가장 좋은 값은 100이라는 값이 되겠죠. 여기선 90에서 94이니까 아주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UC라는 것은 Area Under the ROC Curve를 줄여서 쓴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ROC Curve라는 것은 이 아래 우측 하단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True Positive Rate가 세로축이고 가로축은 False Positive Rate일 때 그때 이 커브를 ROC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True Positive Rate라는 것은 멀웨어를 잘 예측을 해냈다는 것이고 멀웨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로 멀웨어를 잘 맞췄다는 얘기고 False Positive Rate라는 것은 내가 멀웨어라고 예측은 했는데 실제로는 멀웨어가 아닌 빈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rue Positive Rate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ROC 커브를 보았을 때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그려지게 되면은 더 좋은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ROC 커브가 위로 볼록할수록 좋은 것이고 위로 볼록할수록 이 ROC 커브의 아래쪽 면적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AUC 값이 크다는 것은 ROC 커브가 더 위로 볼록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8이라는 수치를 달성한 것은 매우 높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